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알베르 까뮈의 이제 이방인 이 책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량은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소설이 재밌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나름의 또 이제 교훈을 주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이 정도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누군가 대화할 때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되게 단순해요. 메르소라고 하는 이제 그 젊은 프랑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를 다니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시작은 그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작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르소는 당연히 어머니의 장례식을 위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이제 찾아갑니다. 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메르소가 되게 인정머리가 없어 보이고 비정상적인, 좀 약간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사이코 같은 어떤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꼭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어머니의 그 장례식장 그 요양원에 갔을 때도 하나도 눈물도 흘리지 않고요. 이제 관 속에 이제 어머니 시신이 있는데 이제 무덤을 이제 묻기 전에도 한번 얼굴을 보고 이제 묻겠습니까 했을 때도 얼굴조차도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양원에 같이 있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자기 동료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정작 이 메르소는 요양원에서 와가지고 이제 장례식 진행 중에도 그냥 피곤하기만 하다, 나 좀 자야겠다 이러고 하나도 슬퍼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고 나서도 이제 더 충격적인 게, 나오자마자 이제 그 요양을 나와서 이제 장례식 절차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에 여자친구를 만나서 극장을 보고 수영을 하면서 놀고, 그리고 이제 동심도 하고 이런 놀라운 황당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주제는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메르소 이런 나쁜 녀석이 주제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고, 이 소설이 지금 의도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인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독특한 캐릭터를 지금 이 작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메르소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렇게 괴상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레몽이라고 하는 어떤 이웃 남자가 있었습니다. 메르소의 이웃 남자예요. 근데 이 레몽이 이제 좀 정상적인 역시 이 남자도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고 포주로 일을 한다라는 소문이 도는 이제 그런 남자입니다. 이 레몽의 와이프가 있는데, 이 와이프가 또 바람을 폈다라는 걸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레몽이 이 와이프를 엄청 때리고 이제 막대했습니다. 그걸 메르소가 알아요. 맨날 싸우는 소리가 나니까. 근데 역시 수수방관하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레몽이 오히려 메르소를 찾아와서 둘이서 이제 함께 술을 마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그 레몽이 이제 메르소 보고 자네는 매력 있는 사람이야, 쓸모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난 이 아내에게 이제 분명한 복수, 안갚음을 해야 돼서, 아내가 이제 바람을 핀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편지글을 적어주게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르소가 그걸 적어주게 되고, 이러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져요. 이 레몽과 이제 메르소가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안 되는 남자긴 했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러면 이 레몽의 아내는 계속 구타를 당하고 이제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아내의 또 친인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아내의 남동생이 또 좀 이상한 남동생이라서 단 이상한 사람만 나오겠죠. 그래서 몰려다니는 패거리가 있었어요. 약간 좀 깡패 양아치 비슷하게. 근데 이 패거리들과 이 레몽과 이제 메르소가 같이 있을 때 이제 해변가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협박을 하게 되고, 이제 다툴까 말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레몽이 칼에 맞아서 다치는 일이 발생해요. 죽지는 않는데 이제 다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어쨌든 한번 이제 그렇게 만나고 나서 흩어져서 다시 그 바닷가 근처 집에 돌아갔을 때, 이제 이 메르소가 생각 없이, 계획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생각 없이 레몽이 가지고 있던 게 권총을 일단 주머니에 넣고서는 해변가로 갔을 때, 아까 다퉜던 그 패거리 중에 한 명, 칼을 휘두르는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해변가에서.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또 이제 당황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메르소는 관심도 없었고, 이 남자가 또 이제 칼을 꺼내면서 위협하는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할 때 권총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더 당황을 하면서 이렇게 떨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메르소가
이제 권총을 이제 꺼낸 상황에서 원래 쏘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태양빛이 막 비치고 있었어요. 해변가에서. 그러니까 눈이 부시고 불편하니까 거길 벗어나려고 움직이게 돼서 다가가는데 이제 이 남자가 그걸 이제 위협 신호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총을 쐈습니다. 총을 쏘고 나서 그럼 이 남자 총 맞고 쓰러졌겠죠? 그리고 다가가서 거기서 이제 더 불쾌감 때문에 이 메르소가 4발에서 5발을 더 쏩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실히 죽인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메르소는 이제 법정 공방에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메르소의 특징이 이제 나오는데 법정 공방을 막 진행하면서 이제 메르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 남자는 자 여기서 작가는 놀랍게도 이 괴상한 남자 뭐 죄책감도 하나도 없고 감정도 없는 것 같은 이 물론 이제 가공으로 만들어진 괴상한 남자지만 메르소를 두둔하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메르소가 철저히 자신의 감각 기관에만 의존해서 받아들이는 팩트 사실 그것만 말해요. 이 남자는 자신의 감각 기관으로 받아들인 것만 정직하게 그것도 말합니다. 하나도 가공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법정에서 보면은 도저히 공방이 막 벌어질 때 사람들이 막 증인 중에 이제 메르소를 이제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막 눈치도 주고 하면서 그리고 변호사도 눈치도 주고 하면서 이럴 때는 좀 적당히 말도 좀 돌리고 좀 어머니 때 장례식 때 슬퍼했다라고 뭐 이제 솔직히 슬퍼했다라고 좀 거짓말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좀 내가 좋은 사람이란 이미지로 좀 이렇게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좀 꾸며라 이렇게 막 지시를 하는데 이 메르소란 사람은 아니 왜 내가 도무지 왜 그걸 꾸며야 되지? 팩트는 어쨌든 이거잖아 라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자, 주변의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낄 법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그래서 자신이 완전 마이너스로 이제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작가가 세상이 부조리하다. 그러니까 메르소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굉장히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삶이다. 그래서 이 법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계속 검사가 뭘 물고 늘어지냐면 메르소에 대해서 메르소가 이상한 사람이다 해서 벌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뭘 걸고 넘어지냐면 뭐 사실 이 시비를 붙은 사람을 총을 쏴서 죽인 거면 그 사건만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어머니 장례식 때도 메르소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 다음날에 놀기까지 했다. 이 남자는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이런 남자는 존재하면 안 된다. 너무 위험한 남자다라고 몰아가면서 계속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배심원들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메르소는 정말 사악하고 위험한 인물이고 나쁜 사람이야 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이 책에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냐면 메르소가 결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형까지 이제 판정을 받게 되는데 황당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르소도 그렇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당한 게 아니라 어머니 장례식 때 울지 않아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사실은 따로 노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뭐 계획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장례식 때문에 그 충격을 받아서 뭐 해서 이렇게 죽인 것도 아닌 거고 전혀 무관한 사건인데 검사가 그렇게 논리를 맞추면서 부조리하게 퍼즐을 맞추면서 몰아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동조를 하면서 이 메르소라는 사람이 순식간에 자기는 지금 메르소는 어쨌든 잘한 건 어쨌든 사실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만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주변에서 그렇게 몰아가 버리면 언제든지 사형수가 돼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사형수가 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라는 걸 지금 작가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작가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소는 죽을 때까지도 그냥 사실만 얘기해. 자기는 뭐 하나도 슬프지 않았고 뭐했고 그냥 원래 내가 그리고 감정을 이걸 느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일 때도 또 막 재판관이 왜 총을 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햇빛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서 죽였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도 뭐 기껏 햇빛 때문에 그게 불쾌해서 사람은 총을 쏴 이렇게 들리게 되니까 사람들은 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녀석이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메르소는 이제 증오심이고 뭐고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뭐 사랑하거나 아끼려는 마음도 없었고 그냥 감각기관이 요청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서 그대로 있는 팩트만을 말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죽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는 교훈은 이제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알베르 카뮤가 뭐 실존주의 철학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삶에 내던진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삶이 주어지게 돼서 이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이제 대면을 해야 되고, 뭐 이제 뭐 단독대 앞에서 뭐 어떤 뭐 죄수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가 쭉 나오죠. 철학자들 얘기.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대면하게 돼서 놓이게 되는 어떤 모순적인 상황을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알베르 카뮤는 분명히 자기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샤르트르와 가까워지는데 거기서 결별선언을 했고요. 하지만 내용 자체는 어제 그런 어떤 부조리한 면을 이제 폭로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선택하지도 않는데 이런 부조리함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럼 삶을 포기하고 대충 살아 이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이 이방인을 취급을 당한 이 메르소처럼 우리가 안 그래도 인생을 선택하지도 않고 내동댕이 쳐져서 마지못해서 살아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이 세상이 너무 사악하고 어떻게 요동여져서 내가 진실하고 정직만을 말하는데도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까워하면서 이 삶을 정말 진실되고 아주 깊이 있게 누리고 느껴야 된다.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게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베르 카뮤가 남긴 삶에 대한 깊은 절망이 없이는 인생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 격언이 지금 이 소설을 통해서 정확히 표현이 된 겁니다. 아무리 이 메르소처럼, 메르소는 비정상이지만 일단 메르소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건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메르소가 아무리 정직하게 어쨌든 팩트를 얘기하고 정직하게 말을 하더라도 세상은 얼마든지 동요가 되고 선동이 돼서 부조리한 어떤 상황에서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정직하고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 어떻게 그렇게 죽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런 황당한 삶은 우리가 선택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황당하게 죽을지 모르는데 매 순간을 아주 깊이 있게 인생을 느끼면서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게 이 이방인이라는 어떤 소설의 작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뭐 남은 내용으로 뭐 이제 알베르 카뮤에 대한 어떤 인생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알베르 카뮤의 이제 그 아버지가 1차 대전에 참전해서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청소부 일을 하게 되고 되게 가난하게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때 알베르 카뮤의 어떤 재능을 알아보게 된 10세 때 이제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 선생님이 어떻게든 알베르 카뮤가 장학금을 탈 수 있게끔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알베르 카뮤가 나중에 노벨상을 타게 됐을 때 이 스승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능을 꼽힐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금방 10대 후반 때 폐결핵 증상을 한번 앓게 되고 이때부터 폐결핵 때문에 왕성한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교수로서의 나중에 뭐 기회도 좀 박탈당하게 되고 신문 기자라든가 어떤 이제 글을 남기면서 기고하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알베르 카뮤가 결정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는 철학자 샤르트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앙드레 지드란 또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작품을 탐독하면서 받은 영향들, 그 색채, 그래서 이제 그 실존 철학자 계열의 어떤 문인들이나 철학자들과 연결이 되면서 유명해진 것이고, 이 사람의 작품이 이제 조금씩 뭐 신문에 실린 글들이나 이런 것도 인정을 받으면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 이방인과 이제 그 패스트죠, 결정도 이 패스트가 이제 굉장히 뜨게 되면서 이제 유명해진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본인은 실존주의 철학자가 아니라고 했고, 이방인에서도 어쨌든 메르소가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장례식 때 울지 않았다고 사형당하는 건 솔직히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가 희생당하는 그리스도를 이제 묘사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형태로 자신도 평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올바르고 옳은 것만 선행만 행하셨는데도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극단적인 형태로 이상한 형태이긴 하지만 메르소라는 가상인물을 만들므로써 이제 표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도중에 그래서 뭐 아내랑 결혼했을 때 뭐 이제 또 특이한 경험들도 또 합니다. 2차 대전을 또 겪게 돼가지고 뭐 알제리에 있는 아내가 이제 뭐 연락 두절이 돼가지고 뭐 떨어져 있는 동안에 또 뭐 아내가 죽은 줄 알고 뭐 다른 아내를 또 만난 일도 발생하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제 40대 초반에 죽게 되는
그런 이제 불행한 이제 그런 작가가 되겠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